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된 40대 회사원입니다. 결혼 전엔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물론 아내가 그런 여자일 거라는 것도 눈치채지 못해 한 결혼이었죠. 저는 부부가 결혼 전 보여준 모습 그대로만 보여줘도 유지되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혼하는 부부는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아내는 직장에서 만난 제 후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오래 만났던 여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혼기를 놓친 후 여자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오랜 연애 끝에 이별인데다가 상대의 바람으로 헤어지게 되면서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해, 두 해 나이만 먹어갔고 30대 막바지에 이르러 갑작스레 결혼하게 된 거예요. 아내는 참 사랑스러운 여자였습니다. 나이 차이는 6살로 그렇게 어린 편은 아니었는데도 이상하게 귀여운 구석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내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던 저와 달리 아내는 그런 가정사가 있다는 걸 느끼기 힘들 정도로 사랑 가득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았습니다. 그게 참 좋더라고요. 비슷한 가정사를 가졌는데도 저와 달리 결핍이 없이 자란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장모님과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밑으로 처남 하나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장모님은 처남보다 아내를 우리 공주 하면서 귀하게 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결혼 후에도 신혼집을 자주 오셨어요. 오빠, 내일 엄마 오시기로 했는데 괜찮지? 내일? 지난주에도 오셨잖아. 지난주는 지난주고 이번 주는 이번 주지. 왜? 싫어? 싫은 게 아니라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그렇게 매주 오시면 장모님 힘드시지 않겠어? 우리 엄마 아직 한창이야. 어차피 버스랑 택시 타고 오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 집에만 있어서 심심하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맛있는 것도 먹고 편하게 있다가 가시라고 해. 처음에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결혼 후 바로 아이 준비하겠다고 퇴사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퇴근 후 집에 오면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사위 하면서 반겨주시는 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거의 주마다 오시니 슬슬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장모님 댁이 편도 2시간 거리에 있어 한 번 오시면 적어도 3일 정도 머물다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달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저희 집에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라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니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처남 대하듯 말을 함부로 하실 때도 있었어요. 신서방, 오늘은 신서방이 대접하는 점심 좀 먹고 싶은데. 그러세요? 뭐 드시고 싶으신데요? 이 앞에 소고기 괜찮은 집 있는데 거기로 가실래요? 장어는 어떠세요? 사 먹는 것도 좋지만 사위가 장모 위에 차려주는 밥상 받아보고 싶어서 그러지. 예? 근데 제가 요리에 재주가 많지는 않아서요. 그래도 자취생활 오래 했다면서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저 하나 먹자고 하는 요리지 누굴 대접할 만큼의 실력은 아니에요. 장모님 입에 안 맞는 음식 해드리는 것보다는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고 싶은데요. 식구가 차린 음식을 맛으로 먹나? 다 정성으로 먹는 거지. 찌개 하나만 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차려봐.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해 아내를 보니 아내는 뭐 어떠냐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냉장고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식재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없는 솜씨를 발휘하게 된 겁니다. 찌개만 하면 된다고는 하시지만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찌개 하나만 달랑 내놓겠어요.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아서 된장찌개 계란말이, 참나물 무침, 가지 볶음을 만들어서 냈죠. 많이도 차렸네. 민영이 얘도 결혼 전엔 내내 내가 해준 밥만 먹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아서 걱정이었거든. 그래도 신서방이 어느 정도 요리를 할 줄 아니 내가 걱정이 좀 덜하네. 민영이 요리 잘해요. 집에 있으면서 뭐든 배워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하는 것도 귀엽고요. 제가 뭐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라 골치 아플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 근데 우리 민영이도 가리지 않고 잘 먹거든. 이 정도면 신서방이 하나, 우리 민영이가 하나 별 차이도 없겠어. 애 집에만 있다고 너무 당연한 듯 부엌대기로 부리지 말고 이틀에 걸러 한 번은 신서방이 저녁도 차리고 그래. 네? 예, 뭐 시간 되면 한 번씩 저도 해요. 게다가 요즘엔 반찬 가게도 많으니까 사 먹어도 되고요. 저도 주변에서 들은 바가 없으니 사위한테도 음식 대접을 바라는 장모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음식을 얼마나 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어 시키신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아내만 시키지 말고 저보고도 부엌 일을 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시는 것이었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아내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더라고요. 장모님이 집에 있는 당신만 살림하는 거 싫어서 하신 소리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신 말이야. 그냥 별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하신 말인데 그 말 한마디 하고 음식은 죄다 남기셨잖아. 제대로 드시지도 않고. 그냥 입맛에 안 맞았던 거겠지. 오늘 간도 좀 안 맞던데? 국은 좀 싱겁고, 나물은 좀 짜고. 언제는 식구가 해주는 음식은 맛이 아니라 정성으로 먹는 거라고 하셨잖아. 나는 뭐 식구가 아니라서 맛으로 드셨다는 거야? 오빠는 말을 뭐 그렇게 해? 엄마가 별 의미 없이 하는 말에도 의미를 두고. 막상 먹어보니 입에 너무 안 맞아서 잘 안 드셨을 수도 있지. 남자가 좀 그렇다. 이건 남자 여자 가려서 할 말이 아니잖아.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장모님의 의도가 읽히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이야기할 때 아내가 모르쇠하며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하다가 애가 생겨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면 모를까 아이 준비를 위해 퇴사를 한다고 해서 처음엔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쉬면서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거였어요. 맞벌이였으면 저도 당연하게 저녁도 번갈아 가며 했을 거고 청소에도 더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집에서 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당연하게 받아 먹기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일이 빨리 끝난 날에는 설거지나 빨래 정도는 제가 하기도 하고 집에 쌓인 분리수거는 제가 다 해결했고요. 그런데도 장모님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가만히 있던 아내에게 좀 서운하기도 했던 거예요. 한번 그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자 그 뒤에는 장모님 하는 말들이 다 곱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신서방 좀 늦었네.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신경 써야지. 야근이 있어서요. 그래도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 민영이도 잘 알아요. 프로젝트 시작되면 바빠지는 거. 그래, 알지. 신서방 바쁜 일 하는 거. 근데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좀 생각해줘. 저는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누군 늦게 퇴근하고 싶어 늦게 왔겠습니까? 그렇다고 장모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겨야죠. 밥 먹고 나면 은근히 참외 좀 깎아와라, 커피 한 잔 타달라 시키는 일도 많았어요. 아내와 장모님은 거실에서 드라마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데
저만 무슨 객식구처럼 이것저것 해다 바치고 있으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웬 팔자에도 없는 처가살이인가 싶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민영아, 장모님 언제 가신대? 어? 글쎄, 따로 그런 말은 없었는데? 장모님 와 계시는 게 싫은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처음엔 2, 3일만 있다 가시더니 일주일씩 머물다 가시는 날도 너무 많고 이번에도 5일째잖아. 아, 그럴 수도 있지. 내내 나랑 살다가 나 결혼하면서 혼자 돼서 쓸쓸하셔서 그런 건데. 너 결혼해 독립한 여자야. 언제까지 장모님 딸로만 살 건데 반대로 생각해봐. 너 우리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가 2, 3일도 모자라 일주일씩 머물다 간다고 하면 좋겠어? 아니, 그건 아니지. 그래도 엄마가 와 계시면서 반찬도 해주시고 하니까 오빠도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장모님 계시면 옷차림 하나하나, 행동거지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해서 눈치 보이는데. 그리고 장모님이 뭐 가만히만 계시는 분이야? 화장실에 좀 오래 있었다고 언제 나올 거냐고 문 두드리시는 분이잖아. 그거야. 엄마가 오빠 걱정돼서 한 거였잖아.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어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됐고, 내일 가시라고 해. 그리고 앞으로는 적당히 좀 오시라고 하고. 오빠, 좀 그렇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장모한테 오라가라 그런 걸 정해? 너가 선을 못 정해서 내가 선을 정해주는 거야. 여기 너 혼자 사는 집 아니고 너랑 내가 같이 사는 신혼집이라고. 자꾸 니네 집에 친구 부르듯 장모님 불러다가 나 눈치 주는데 내가 참고만 있어야 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반박은 못하는데 표정을 보니 짜증나고 못마땅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였어요. 제가 아내와 신혼생활 하려고 함께 사는 거지 제 집에서 처가살이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행히 아내가 잘 이야기를 했는지 장모님은 다음 날 가셨어요. 그 뒤로는 오셔도 일주일씩 머물다 가시는 일은 줄었고요. 기분 탓인지 그 뒤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차가워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장모님은 자기 딸 고생하는 것이 싫어 그랬겠지만 같이 하는 결혼 생활에 누가 더 고생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맞춰가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건 부부가 조율해 해결할 일이었고요. 조바심에 괜한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되었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선을 그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초음파 사진을 들이밀었을 때 놀라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갖게 된 아이라 더없이 애틋했고 아내도 적은 나이는 아니라 고생할 거 생각하니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아내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사소한 것에 짜증을 내고 툴툴거려서 임신해서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한 제 앞에 와서는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오빠 진짜 너무한다. 진짜 오늘도 빈손으로 온 거야? 어? 뭐 필요한 거 있었어? 그런 연락 못 받았는데. 아니, 나 애 가졌잖아. 오빠 애. 근데 어떻게 고맙다는 선물 하나 안 들고 올 수가 있어? 친구들이 임신했다고 오빠가 뭐 해줬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아? 그런 거였어. 그러면 진작 말을 하지.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 몰라. 그런 걸 꼭 내가 말로 해야 돼? 남자가 이럴 때 어떤 선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볼 노력조차 안 하는 거 진짜 별로야. 나 그런 거 잘 못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생일 때도 갖고 싶은 거 말하면 사주는 거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이번 주말에 같이 사러 가자. 제가 너무 둔하고 센스 없는 남자라 그런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게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지고 싶은 걸 말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한참을 뜸을 들이고 투정만 부리더니 겨우 꺼낸 것이
7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솔직히 좀 뜨악했어요. 1, 200 정도면 저도 선뜻 사줄 의향이 있었는데 대뜸 7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달라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어? 민영아, 그건 좀 너무 비싸지 않아? 뭐? 그 돈이 아까운 거야? 아깝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양가 지원도 못 받고 결혼해서 당장 대출금도 빠듯하잖아. 나 살던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돈 모아서 이사하자고 했을 때도 대출받아 빠듯하게 조이면서 살면 된다고 나 설득하는 것도 너고. 앞으로 아이 태어나면 돈 들 일도 많을 텐데 임신 축하 선물로 700만 원은 좀 과해. 현실적으로 저희 집 형편에 한 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방 하나에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오랜 직장 생활로 오피스텔 하나는 가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신혼생활을 오피스텔에서 하고 싶지 않다는 아내 때문에 집을 매매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말이 오피스텔이지 방 2개 있는 아파트랑 전혀 차이 없는 집이었고요. 거기서부터 아내 욕심을 채워준 게 문제라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남들처럼은 살고 싶어하는 아내 욕심을 채우다간 평생 빚으로만 살아야겠더라고요. 아내도 할 말은 없는지 아무 말은 안 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왜 울어? 700만 원은 힘들어도 그럼 200만 원 선으로는 알아보자. 그 정도는. 됐어. 민영아. 수정이는 말 안 해도 자기 남편이 임신했다고 500만 원짜리 가방 사왔대. 오빠도 내가 말해서 알잖아. 수정이 그 기집애가 자기 시집 잘 갔다고 나 얼마나 약 올렸는지. 결혼할 때도 혼수로 가방 받았다고 얼마나 뻐겼는데. 오빠 연애할 때 뭐라 그랬어? 오빠가 그거보다 2배, 3배 더 잘해주겠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선물은커녕 200만 원짜리도 내가 구걸하듯이 받아야 돼? 이럴 거면 2배, 3배 잘해주겠다는 말은 왜 해서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그게... 민영아. 일단 우리가 외벌이이기도 하고 당장은 힘들잖아. 그리고 내가 못해준 것도 아니고 너 쉬고 싶다고 해서 결혼하자마자 일도 그만두게 하고 나 혼자 일하는 건 생각 안 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대로 노력하는 건데. 알았어. 알았다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 들어가 버리는 아내를 보니 저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상담했는데 생각보다 제 편을 드는 사람이 많진 않았습니다. 물론 700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어지간하면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임신하면 평소에 서운함의 5배는 된대. 그게 자기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살다가도 문득 그 일이 떠올라 서운하다더라. 700 그거 내가 생각해도 좀 과하긴 한데 너 나중에 두고두고 서운한 소리 들을 거 생각하면 싸게 먹히는 거야 임마. 임신으로 몸 상해가며 10달 고생하는 건 재수씨잖아. 나도 가방 하나로 그 고생 대신 퉁치겠다는 생각으로 사줬더니 내 마음도 편하고 와이프도 좋아하고 결국 해피엔딩이더라고. 여자들의 세계는 남자들이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반차 쓰고 일찍 퇴근해 백화점에서 아내가 원하던 가방을 사갔죠. 명품이라는 게 운이 안 좋으면 대기도 해야 한다는데 운 좋게도 아내가 원하는 가방을 금방 구할 수 있어 그 불편한 냉전 생활을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저를 보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오빠, 그게 뭐야? 너 갖고 싶다는 가방. 봐봐. 마음에 드는지. 정말 나 주는 거야? 진짜로? 어디 봐. 우와!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잖아. 우와, 우와!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30이 훌쩍 넘은 여자가 아이처럼 방방 뛰며 좋아하는 걸 보니 왜 그걸 그렇게 오래 고민했을까 싶었습니다. 비록 그런 선물을 자주 할 수 있는 능력은 못 되지만
살면서 한 번씩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모님도 아내 가방을 보더니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넌지시 장모님께서도 바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민영이가 지 서방은 잘 만났지. 모델이 좋으니 가방이 더 산다 살아. 애 낳으면 우리 신서방 장모한테도 하나 사주려나?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웃으며 넘겼는데 갑자기 가방 사달라는 이야기 같아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뒤로는 솔직히 좀 힘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좀 약한 편이라 병원에서도 임신 초기에는 절대 안정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날이 많다 보니 외벌이의 집안일까지 좀 힘들었습니다. 임신한 아내 챙겨주신다고 장모님도 자주 와 계셨는데 장모님이 와 계신다고 해서 제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에 장모님 잔소리까지 덤이었죠. 그래서 아내 나이에 앞으로 임신이 2번 있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아이 계획은 하나로 끝내자고 이야기를 마친 터라 평생에 한 번 있을 일이니 제가 맞춰주자 했던 거예요. 그러다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아내가 문득 하와이 신혼여행에서 먹었던 아사이볼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사이볼은 아사이베리라는 과일을 갈아서 만든 스무디에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것들을 곁들여 먹는 음식이에요. 쉽게 말해 스무디 같은 건데 하와이에서 아내가 정말 맛있게 먹긴 했었습니다. 요즘은 배달 음식도 잘 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세계 각국의 음식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임신 초기부터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은 어떻게 해서든 구해줬는데 그 아사이볼은 좀 달랐습니다. 물론 서울에도 아사이볼을 파는 곳은 많았어요.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잘하는 집 알아보고 시간 내서 갔지만 아내 성에는 안 차는 것 같더라고요. 왜? 별로야? 그냥 그래. 그때 먹었던 맛이 아니야. 왜?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아무래도 그때는 신혼여행 가서 먹었으니까 분위기도 있고 장소가 달라졌으니까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먹었던 맛이 안 나는 거잖아. 나중에 우리 쑥쑥히 태어나면 다 같이 한번 가자. 굳이 꼭 태어난 후에 가야 돼? 어? 그럼 지금 가자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임신에 태교 여행도 간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태교 여행은커녕 제주도 한 번을 못 가는데 집에만 있는 거 답답하고 우울해. 근데 민영아, 지금 당장 하와이를 어떻게 가? 지금 연차 쓰기엔 타이밍도 애매하고 너 배불러서 하와이 비행기 탈 수 있겠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 하면 하지 왜 못해? 서정이는 LA도 갔다 왔다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정 그러면 제주도, 일본이라도 갔다 오자. 내가 괜히 하와이 가자고 그래? 그때 먹었던 아사이볼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민영아. 됐어. 나도 안 될 거 알면서 그냥 투정 부려본 거야. 우리 형편의 하와이는 무슨. 이래서 능력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솔직히 말해 제가 그 정도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중견기업 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제 앞으로 오피스텔도 있었고 엄마 누나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 전하는 일이 부담도 아니었던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종종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도 들더군요. 그 뒤로 아내는 뭘 먹어도 시큰둥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 하와이 태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했어요. 하와이 가는 것도 좋다. 근데 비즈니스석은 못 산다. 장시간을 이코노미 앉아서 갈 수 있겠냐고요. 아무래도 임산부다 보니 그게 가장 마음에 걸렸는데 아내는 괜찮다고 떵떵거리더라고요.
여행 가기 전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연습도 할 수 있다며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또 그래, 아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뒤 갑작스레 하와이 여행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시간 그 좁은 비행기에서 앉아 있으면서 아내 컨디션이 무척 좋지 않았어요. 애써 하와이까지 온 건데 몸이 안 좋은지 호텔에서만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먹고 싶다던 아사이볼도 사다 바쳤는데 사진 몇 장 찍고 한두 입 먹고 말더라고요. 마음도 돈도 있는 대로 썼는데 반응이 그러니 어찌나 기운이 빠지던지요. 좀 먹어봐.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먹을 거야? 나도 먹고 싶은데 쑥쑥이가 싫다는데 어떡해. 그러면 계속 호텔에만 있을 거야? 나가서 좀 걷든지. 몸 무거워서 싫어. 몸이 축축 처져서 그냥 누워있고 싶어. 힘들어. 민영아, 그러면 뭐하러 고생해 여기까지 왔어? 그냥 바다 보면서 누워있는 것도 좋아. 뭘 꼭 해야 돼? 결국 5박 6일 하와이 여행은 줄곧 호텔에서 바다나 보며 끝났습니다. 아내가 잠든 사이 혼자 와이키키 해변을 걷는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변수도 많고 고려사항도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 둘이 살다 보면 갈등이야 없을 수는 없지만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갈등에 부딪혀 살다 보니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아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 이코노미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뭐?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뭘 어떡해.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무리해서 가는 여행인데 비즈니스는 힘들다고. 나도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지. 나 못하. 진짜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서 호텔에서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결국 급하게 공항에서 아내가 탈 비즈니스 좌석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행히 좌석 하나가 남아있어 아내는 비즈니스를 태우고 돌아오게 됐어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갔다 온 후 아내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결국 이튿날 새벽 응급실에 실려가 조산하게 된 거예요. 아이는 8개월 만에 나와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때 아이가 잘못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며 여행을 고집했던 아내도 원망스럽고 그걸 말리지 못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고요. 그래도 엄마라고 아내도 제 눈치를 살피며 내색은 못하고 우는데 장모님이 나서서 난리인 거예요. 지금 제일 속상한 건 애 엄마야. 괜히 민영이 눈치 주고 주눅들게 하지 마. 민영이한테 눈치 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누구보다도 속상해요. 아무리 그래도 애 엄마만 할까. 자기 뱃속에서 10달을 채 품지 못한 마음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말도 못하지. 그러니 괜히 신서방 마음이랑 민영이 마음이 같다고 생각해서 다 이해한다는 말 하지 마. 안 그래도 애 힘들어하는데. 장모님, 저도 쑥쑥이 부모예요. 제가 안 품었다고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그런 논리면 장모님보다 애 아빠인 제가 더 마음 아프고 신경 쓰일 일인데 왜 제 마음은 몰라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내가 자네 장모로서 한 소리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못할 소리라도 했다는 거야? 저도 애 잘못될까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힘이 되는 말은 못해주실 망정 이 순간에도 민영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제 어머니가 오셔서 민영이 탓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뭐야? 사부인이 왜 우리 민영이 탓을 해? 민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장모님처럼 대놓고 이야기하시진 않으시겠죠. 솔직히요, 그 여행 민영이가 고집 부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될 일 아니었어요. 말리지 못한 저도 저지만 민영이도 허영심에 경솔한 거 맞잖아요.
그게 어떻게 민영이 탓이야? 자네가 처음부터 민영이 편하라고 1등석 끊어서 여행시켜줬으면 될 일이지. 신서방,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무지 이기적이네. 자기가 서방 노릇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그걸 민영이 탓을 한다고? 내 딸이 대체 뭘 잘못해서 팔싹둥이를 낳았는데. 장모님은 병원 복도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 딸이 뭘 잘못해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며 모든 일을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화가 얼마나 났는지 간호사들도 달려와 뜯어 말릴 정도였죠. 저도 할 말이야 많았지만 장모님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의미 없다 생각해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다행히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건강하게 자라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도 아내도 마음고생을 무척 많이 했죠. 어찌됐든 애가 무사히 태어났으니 누굴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아들 부모로서 더 잘 살자 그렇게 다짐했고요. 하지만 장모님이 아내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고 애를 봐주시면서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애 낳기 전에는 한 번씩 와서 시간을 보내다 가셨는데 아예 저희 집에 상주하시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는 사이도 안 좋아져서 불편해 죽겠는데 아내와 아이 때문에 참아야 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내에게 차라리 도우미를 부르자고 하기도 했어요. 그냥 장모님 보내고 도우미 부르자. 뭐하러? 엄마가 다 해주시는데. 난 엄마가 있어서 편하지. 남이랑 있는 거 싫어. 너무 눈치 주시잖아.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일하다 들어와 애 좀 보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말씀 많으시고 괜히 트집 잡는 것 같아서 불편해. 엄마가 괜히 그래? 다 우리 정훈이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나 위해서도 그렇고 정훈이 위해서도 그렇고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우리 엄마가 낫지. 나야말로 그렇게 불편한 사람 들여서 헛돈 쓰고 싶지 않아. 저도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게 결국 그 도움이 필요한 건 아내와 아이잖아요. 저 하나 불편한 거 참으면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좋다 싶어 어쩔 수 없이 참은 거였습니다. 처음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어떻게 저게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말도 못하게 작았어요. 그런 그 인형 같던 애가 아기다운 형태를 가지니 더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장모님 눈치에도 참을 수 있었던 건 내 자식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모님께서 은근슬쩍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아들 나온 건 내 덕도 있는데 어째 그 공 하나 챙겨주는 사위가 없네. 네?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민영이 같이 예쁜 딸 낳아서 자네랑 결혼시켰으니 자네도 이렇게 예쁜 손자 얻을 수 있었던 건데 어째 나한테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고. 감사하죠. 조리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산후조리며 육아며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는 거 많은 거 압니다. 그래서 민영이한테도 어머님 용돈 잘 챙겨드리라 말씀드렸고요. 그건 그거고 마음이 없잖아 마음이. 사위가 장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게 있어야지. 남들이 보면 흉봐. 장모 불러다 부려먹기는 오질나게 부려먹으면서 대접 제대로 안 해준다고. 아내가 장모님 산후조리 비용으로 주시는 돈이 보통 도우미보다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 않아 모른 척했던 건데 돈은 돈대로 다 받으시고 마음을 바라시니 솔직히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평소에 저를 위해 뭐라도 해주시려고 하신 분이었으면 저도 흔쾌히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늘 자기 딸이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살까 전전긍긍하며 구박 아닌 구박하신 터라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뭐라건 무슨 소리 하시냐는 듯 시치미를 딱 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못 보던 명품 가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처가 형편 빤히 알던 저로서는 의아했지만
그동안 조리비용으로 들인 돈을 모아 사셨겠거니 했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가방 비싼 거 사셨던데? 아, 봤어? 안 그래도 챙겨드려야지 했는데 백화점 갔다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는 게 있어서 해드렸어. 해드리다니? 아이, 당신이 샀단 말이야? 무슨 돈이 있어서? 카드로 샀지. 뭐 잘못됐어? 아니, 여보. 결국 당신 카드값 내는 것도 난데 그 큰 돈을 쓰면서 나한테 상의도 안 했다는 거야? 오빠, 좀 서운하네. 내가 안 챙겨도 오빠가 챙겼어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 정훈이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우리 엄마잖아. 그래서 돈 들이잖아. 일반 도우미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 들이고 있고. 그리고 민영아, 너 편하고 그래도 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낫다 싶어 나도 그냥 참고 있었던 건데 어머님 그렇게 돈 받아 가시는 만큼 한다고 생각해? 연세 있으셔서 밤에는 못 보시겠다고 애 안방에 넣어놓고 잘만 자시잖아. 너는 엄마라 편할지 몰라도 나는 어머니 모셔서 뭐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거들어야 하고 눈치는 눈치대로 봐야 하는데 거기다 명품 가방? 이건 아니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오빠가 몰라서 그렇지. 엄마가 우리 정훈이 얼마나 잘 봐주시는데. 그리고 엄마 말 틀린 거 없잖아. 오빠가 나 아니었으면 무슨 수로 이렇게 예쁜 아들 만날 수 있었겠어? 다 엄마가 나 낳아주고 예쁘게 키워줬으니 가능한 일 아니야? 뭐? 그러면 나는 뭐 땅에서 솟아 태어났냐? 그렇게 따지면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나 아니었으면 그렇게 예쁜 자식 얻을 수 있었겠어? 말이 왜 그렇게 돼? 됐다. 진짜 말을 말자. 말을 말아.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말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 주 주말 저는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드릴 가방을 샀어요. 솔직히 아내한테 역지사지를 해보라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지만 아내한테도 장모님한테도 가방 해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뭔가 싶어 씁쓸해 산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니 아내가 반색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어머, 오빠, 그게 뭐야? 역시 나한테 미안했구나. 이런 식으로 반성하려고 하다니 센스가 좀 늘었는걸? 네 거 아니야. 뭐? 내 거 아니라고? 그럼? 우리 어머니 거야. 내일 가서 드리고 오려고. 뭐? 어머니 가방을 샀다고? 왜? 왜냐니? 네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 우리 어머니도 건강하게 잘 낳아서 아버지도 없이 잘 키워주신 덕분에 내가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도 들어갔고 이렇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 그러니 우리 어머니한테도 보답을 해드려야지. 장모님만 사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아니 그래도 신서방, 자네는 좀 생각이 짧은 게 문제네. 네? 그 손에 흙 묻혀가며 사는 시골 사는 노인이 그런 고급 가방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 돈을 써? 그런 가방 들어봤자 누가 백화점에서 산 진짠 줄 알기라도 할 것 같아? 그리고 괜히 시골 양반한테 이런 물건 쥐어주면 돈 좀 있는 줄 알고 나쁜 사람만 꼬인다고. 듣자 하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당신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 그런 비싼 가방은 당연하고 저희 어머니는 시골 분이시라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정작 아들 잘 키워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건 저희 어머니인데 결국 제가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니 다른 사람도 쉽게 보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흙 묻히고 사는 시골 노인이라고요? 그래도 장모님께 사돈 되시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세요? 뭐? 나는 사돈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그게 어떻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고생하시는 저희 어머니한테 뭘 어떻게 해드리든 그건 제 자유니까 나서서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나. 딱 거기까지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예의였어요. 제가 더 서운하고 화가 났던 건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한마디도 안 거들던 아내였습니다. 아무리 둘 사이가 돈독하고 본인 엄마라 소중하다지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장모님 무안하게 했다고 저한테 서운하다는데 솔직히 이건 아니지 싶었죠. 저도 저대로 서운해 아내와 사이도 소원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규환아, 새아가랑 애기는 좀 괜찮아? 네, 엄마. 지금은 보통 애기들처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민영이도 조리 잘해서 몸도 많이 좋아졌고요. 아유,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절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어. 너네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가서 정훈이 좀 보고 싶은데 괜찮겠어? 당연히 되죠. 안 그래도 한번 모시려고 날짜 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엄마가 토요일에 버스 타고 연락할게. 아기가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다 보니 더욱 조심스러워 어머니를 너무 늦게 모시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도 그 전엔 애 보고 싶다는 말씀 한 번 안 하시고 그저 며느리와 아이 건강 걱정만 하시다가 6개월 만에 오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아내에게도 주말에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더니 난색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왜는? 손주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거지. 아이, 근데 엄마도 있는데 어머니까지? 장모님은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오시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괜히 그냥 사돈지간이라 불편하실까 싶어서 그렇지. 정 마음이 쓰이면 주말에는 장모님 집에 가시라고 하든지 장모님도 모처럼 휴식이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딱 봐도 저희 어머니 방문이 내키지 않는데 대놓고 반대는 못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아내의 의견이 어쨌거나 장모님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 어머니를 못 오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결혼 후 저희 집에 오신 건 딱 한 번이었고 그마저도 저희 불편하다고 하룻밤만 겨우 주무시고 갔었죠. 그렇게 주말이 되자 어머니께서 오셨고 어머니께서는 시골에서 농사 지은 채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상추, 가지, 애호박, 고추 손수 다 농사 지어 저희 생각해 해오신 건데 장모님이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아유, 사돈은 뭘 무겁게 이걸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마트에 가면 다 파는 건데. 그래도 정성 들여 내 자식 먹일 거라 생각하고 키운 채소라 영양가가 더 많을 겁니다. 다 똑같은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비닐봉지를 하나하나 열어보시면서 궁시렁거리는데 순간 울컥 화가 나서 장모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장모님께서도 제 눈치를 보시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아이를 안아보시려는데 장모님이 나서서 질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사돈, 손은 씻으셨어요? 예? 예, 방금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는데. 아유, 근데 무슨 손이 농사를 오래 하셔서 그런가? 장모님께서는 어색하게 웃으셨고 저는 장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아차 싶었는지 애를 다시 어머니께 드리는데 영 못마땅한 얼굴인 거예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어머님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 참으려고 했는데 대놓고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아 참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응? 아니, 내가 착각했나 봐. 정훈이 안 그래도 약하게 태어났는데 혹시나 한 거지. 혹시나 저희 어머니께서 정훈이한테 병균이라도 옮길까 싶으셨던 거라고요? 아유, 아니 그게 아니라. 신서방 왜 그래?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나는 그저 시골에서 오신 분이니
뭘 모르시고 그러실까봐. 장모님, 저 어머니가 낳으시고 기르셨어요. 저를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제가 어디 아파 보입니까? 저 어려서부터 잔병치레 하나 없이 자랐어요. 근데 민영이 어때요? 몸이 약해 조금만 무리해도 몸져 눕는데 그렇게 따지면 누가 문제인가요? 뭐?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안 그래도 엄마 그것 때문에 나 아플 때마다 속상해 하시는데. 규환아, 왜 그래? 아이고, 사돈, 미안합니다. 맨날 첫날 흙에 손 담그고 살아서 그런지 이게 씻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매일같이 씻고 방금도 깨끗하게 씻었으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그 뒤로 장모님은 뭐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시뻘개진 얼굴로 봐선 잔뜩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원래 하룻밤만 머물다 가시려고 했는데 제가 모처럼이니 이틀 주무시고 가시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말 꽉 채워 놀다 가시고 이틀날인 월요일에 가시기로 한 거예요. 엄마 점심 맛있는 것 좀 사드려. 아무리 불편해도 시어머니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신경 좀 써드리자, 어? 뭐 내가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주말 내내 잘해드렸잖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신경 써달라고, 어? 부탁할게, 민영아. 그리고 카드 줄 테니까 엄마 드시고 싶다는 걸로 해드려. 알았지? 저는 아내에게 카드까지 맡기면서 출근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웃으며 배웅을 해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손주 본다고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들이라고 너무 신경 못 써드린 것 같아 죄송하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오는 길에 어머니께 연락했더니 양식집에서 파스타 드셨다고 너무 맛있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내심 웬 파스타 싶었는데 태어나 한 번도 못 드셔본 거 드셨다고 좋아하시는데 진심 같아 저도 뿌듯했습니다. 저한테 카드 내역이 안 와서 아내에게 물었더니 장모님께서 대접해 드리겠다고 점심을 사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의외라는 생각도 들고 내심 감사한 마음도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렸죠.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여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좀 서운하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안 하던 전화까지 해서 무슨 말인데? 아니, 새언니 좀 너무하잖아. 엄마가 자주 가시는 것도 아닌데 모처럼 오신 분한테 애들이나 먹을 거 사주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애들이나 먹을 거라니. 엄마가 사돈이 대접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다고 파스타 그거 어디서 파는 거냐고 물어서 찍어온 사진 봤더니 거기 접시당 10,000원도 안 하는 식당이더라. 엄마가 먹은 건 9,500원짜리고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뭐? 나한테 사진 좀 보내봐. 여동생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사진을 보니 어떤 곳인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알아보니 여동생 말대로 10,000원도 안 하는 파스타도 있고 끼케야 10,000원 좀 언저리인 식당이었습니다.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아 애들이 즐겨 찾는 그런 곳이요. 무조건 비싼 식당을 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4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온 사돈한테 대접한 게 9,500원짜리 파스타라니요. 저 그동안 장모님 모시고 밖에서 외식한다고 하면 무조건 소고기나 비싼 횟집으로 모셨었어요. 못해도 나가서 식사할 때마다 10만 원은 우습게 쓰고 들어왔는데 돌아온 게 9,500원짜리 파스타라니요. 9,500원짜리 대접 받으시고도 평생 못 먹어본 거 먹어봐 좋았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어머니 목소리가 생각나 울었습니다. 다른 게 불효가 아니라 이게 불효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밖에서 장모님이 들으시고 문 밖에서 그만 좀 하라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엄청 쏟아부었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9,500원짜리 파스타? 가격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어머님도 좋다고 하셨어. 맛있게 드셨고. 뭐가 문젠데?
아무리 그래도 어른 대접하는 자리에 파스타가 대접하고 싶었으면 더 좋은 곳도 있었잖아. 무조건 비싼 음식 대접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장모님한테 하는 만큼은 했었어야지. 중고등학생 애들이나 즐겨 찾는 집에 가서 대충 한 그릇 사드리고 보낸 거잖아.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너는 항상 그렇더라. 말문이 막히면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몰아가긴 하고 내 말이 틀렸어? 틀렸냐고? 나는 엄마가 거기 가자고 하니까.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건 아니다. 어머님 더 좋은 데로 모시자. 그랬어야 할 거 아니야. 그만 좀 해. 내가 가자고 한 건데 왜 그래? 넌 대체 뭐가 문제야? 거기 맛있다고 해서 간 거고 사돈도 맛있다고 했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고? 아내는 잘한 것도 없으면서 끝까지 미안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보여주기식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나 장모님께는 항상 제가 너무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 일로 장모님과는 말을 안 하기 시작했고 아내와도 필요한 말 아니면 하지도 않았죠. 그러다 마침 장모님 생신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 생신날 아내에게 연락해 함께 저녁 먹자고 나오라고 했죠. 아내는 그걸 또 화해 시그널이라 생각했는지 애를 챙겨 장모님과 함께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어머니께서 갔다는 파스타 집으로 갔습니다. 유치하지만 그 기분을 꼭 느껴봤으면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노려보며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 뭐가? 장모님 좋아하시는 곳 같아서 일부러 좋아하시는 곳으로 골랐는데 문제 있어? 아, 참나. 당신 진짜 유치하다. 어떻게 애 아빠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복수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고. 복수는 무슨 복수야. 뭐 복수할 일 했어? 아내와 장모님은 저를 힘껏 노려보고 가게에 들어가지도 않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후로 사이는 더 안 좋아졌고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이혼해. 더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 정은이는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 뭐? 이혼하자고. 애도 엄마가 키워야지. 욕심낼 생각 없어. 양육비 보내줄 테니까 알아서 키워봐. 저희 아내 성격 빤히 알고 한 소리였어요. 솔직히 이혼해도 그만이라는 생각도 없진 않았고요. 제가 굽히고 들어오길 바래서 세게 나가려고 한 말인 것 같은데 보나마나 장모님이 그렇게 부추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자는 말에 당황해 쳐다보더라고요. 더 할 말 있냐고 물으니 노려보곤 아무 말도 없었고 다음날 정말로 애를 데리고 장모님과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퇴근 후 아무도 없는 고요한 집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장모님과 지낸 시간도 너무 지겹고 가만히 있어도 속이 다 시끄러웠는데 살겠다 싶었죠. 진짜 이혼하면 어떨까도 생각해봤는데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아내가 사과하고 장모님과의 관계에 선을 긋는다면 부부 관계의 개선 여지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살고 싶을 정도로 아내에 대한 애틋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내에게 연락하지도 않았고 아내 쪽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장모님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진짜 신서방 너무하네. 애가 그렇게 화가 나서 나가버렸으면 어떻게든 달래볼 생각을 해야지. 나이도 더 많으면서 어떻게 똑같이 하려고 들어? 나이 차이가 있다고 민영이가 앱니까? 애 낳은 30대 중반의 다 큰 성인인데 뭘 달래주고 업접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산 장모님께서 이건 아니다, 달래서 보내셔야죠. 어떻게 장모가 말하는데 따박따박 한마디를 안 지고. 아유, 정말 민영이 저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저도 이 결혼 생활에
장모님이 불옥처럼 딸려올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부록? 딸려와? 부모와 정신적인 독립이 안 돼 사사건건 엄마 불러 해결하고 의존하려는 거 애초에 알았으면 시작도 안 할 관계였고요. 저희 이렇게 된 거 장모님 탓이 더 커요. 장모님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장모님 욕심에 이 핑계 저 핑계 들먹이며 들어오지만 않으셨어도 민영이 이혼할 일, 정훈이 아빠 없이 자랄 일은 없었다고요. 너 이 자식이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저는 그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쯤 되니 제가 관계 개선하겠다고 한 말이었겠습니까? 이판사판 이미 끝난 관계니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낸 것이죠. 그랬더니 며칠 후엔 아내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슬그머니 저를 떠보듯 하는 말에 있는 정도 다 털렸죠. 이제 좀 반성했어? 뭐? 당신 반성했다고 하면 나 들어가고 정훈이도 보고 싶을 텐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보내. 무슨 소리야? 부부가 싸운다고 다 이혼해? 이혼 소리 나왔다고 다 이혼하냐고. 오빠 그렇게 나 이겨먹어야겠어? 적당히 좀 져주면 좋잖아.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져줘야 하냐? 대체 언제까지 대릴 사위처럼 내 집에서 눈치 보고 장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나는 할 만큼 해서 미련도 없다 민영아. 내 자식도 아쉽지 않을 만큼 너한테 너무 질려서 더는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더 못 볼 꼴 보기 전에 여기서 정리하자. 오빠! 그렇게 저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변호사도 알아보고 재산 분할이며 양육비 문제 같은 걸 정리하기 시작했죠. 아내는 그 뒤로도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제야 심각성을 느낀 아내가 애를 데리고 들어왔지만 저는 아내를 보고도 어떤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감정이 차게 식을 수 있구나. 이래서 이혼들을 하는구나 싶었죠.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미안하대. 그 말을 좀 일찍 해주지 그랬어. 솔직히 지금은 그게 진심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야. 오빠 진짜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민영아, 솔직히 말하면 나 너한테 마음 떴어. 예전엔 네가 이렇게 내 앞에서 울면 안절부절 못하고 뭐든지 해주고 싶고 그냥 나도 져주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제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냥 너 우는 것만 보면 짜증이 나. 오빠, 미안해. 미안해 진짜. 내가 잘할게. 이런 마음으로는 너랑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살아봤자 애 때문에 사는 것밖에 더 되겠어? 그렇다고 너 장모님 안 보고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래. 제발 오빠. 아내는 제 팔을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내에게 넌지시 제안했어요. 받아들일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펄쩍 뛰더군요. 그럼 합가해. 나 어머니 모시고 와서 살 거야. 너 우리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 오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잖아. 참나, 이 와중에도 너는. 어차피 저희 어머니는 서울로 오시라고 해도 절대 안 오실 겁니다. 그냥 아내에게 한 번의 기회는 줘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끝끝내 모시고 살겠다는 말도 장모님과 거리를 두겠다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혼은 절대 못하겠다는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이혼하게 된 거예요. 혼인 기간이 짧고 기여도가 크게 인정되지 않다 보니 재산 분할도 없었죠. 왜 사람들이 이혼 소식을 전하며 성격 차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혼 사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구구절절 말해봤자 누군가는 그런 일로 이혼까지 하냐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늦기 전에 잘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저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선택했다는 게 더 중요했죠. 이혼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얼마 전에 회사 로비에서 전처를 만났어요. 전처도 다닌 회사다 보니 아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한테 부르니 별 이유도 없이 찾아봤다고 한 걸 보면 전 뭐하고 있나 궁금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한 여자 직원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만나 잠깐 기대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전처가 절 본 겁니다. 그걸로 무슨 오해를 했는지 그날 저녁 전화해 그러더라고요. 오빠, 잘 지내? 나 아까 오빠 봤는데. 정훈이 잘 있지? 다음 달부터는 슬슬 면접 교섭 시작했으면 싶은데. 그래야지. 이제 곧 정훈이도 아빠 찾을 나이 될 텐데. 근데 오빠, 양육비 좀 더 주면 안 돼? 오빠가 보내주는 거 너무 적은데. 법정 양육비 지켜서 보내는 거야. 정훈이 아직 어린데 돈이 뭐 얼마나 든다고. 그치만 나도 살아야 하잖아. 정훈이 키우고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돈으로 살아? 그럼 정훈이를 나한테 보내고 너가 일해서 양육비 보내. 어? 그러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양육비도 보내기 싫으면 그냥 보내고 친권을 포기하든지. 오빠,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나 너랑 이혼했어. 이혼한 마당에 전처 생활비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정훈이는 내 새끼니까 책임지는 게 당연하니까 보내는 거야. 오빠 여자 생겼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칼같이 구는 거지? 아까 회사 로비에서 같이 있던 그 여자, 영업 3팀의 애라던데. 그 여자랑 잘 되고 있는 거야? 우리 이혼한 지 고작 반년밖에 안 됐는데? 너랑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괜한 오해로 다른 사람 곤란하게 하지 마.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내는 거냐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정훈이 생각하면 그럴 여지도 생각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내가 잘할게.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이제 엄마도 조금만 부르고 어머님 오시면 소고기 대접해드리고 할게. 끊자. 정훈이 일 아니면 따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만하면 알아들었을 걸로 알게. 오빠! 뭐든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겠죠. 결국 전처도 제풀에 지쳐 포기할 거예요. 어쩌면 애를 키우게 될지도 모를 때를 대비해 준비를 좀 해두려고 합니다. 아내 성격에 결국 장모님한테 애를 떠맡길 확률도 크고 장모님께서도 결국엔 두 손 두 발 들겠죠. 산에 어린이집도 있으니 미리 대기를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지만 아내 못지않게 잘 키울 수 있는 자신도 있고요. 적어도 장모님이나 아내 밑에서 그릇된 가치관이나 인성을 가지고 자라진 않겠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씁쓸한 결혼 생각에 술 한잔 생각나는 밤이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